안녕하십니까. 목동 종로학원 여지영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험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꽤 까다로웠어. 제가 보기에도 문제도 더러웠고 그러니까 솔직히 더러운 문제가 꽤 있어요. 더러운 문제가 있고 지문도 그렇게 막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하지 않고 약간은 문장들도 약간 더럽게 나온 것도 있고 특히 법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점수보다는 일단 뭐 등급 컷이 그렇게 높게 형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매체를 제가 촬영 전에 잠깐 보고 오니까 매체에서 1등급 컷이 80점 중반대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니까 뭐 점수가 낮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답하고 또 시험지도 분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독서부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상관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야수라는 아주 낯선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매야수의 이야기를 이론을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누가 나오나요? 굿맨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버전이란 말을 이 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대체적으로 자 문제 설명 위주로 가겠습니다. 5번부터 갈게요.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삼관주의자는 감각의 작용이 있어야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걸 사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네. 자, 매야수는 상관주의 입장이 인간의 사유 영역을 한정하니까 왜? 감각하는 것만 실제한다고 했으니까 감각할 수 없는 것도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실제해 라고 해서 상관주의가 인간의 사유 영역을 한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매야수는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아니요. 하나밖에 없다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을 너무 쉽게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선조적인 건 다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라고 했으니까요. 자, 매야수의 철학은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치? 그게 우리의 사유 영역을 넓혀줄, 그래서 사유 영역을 넓혀줄 거다. 이렇게. 자, 근대 철학자 중에는 사유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의 실제에 대해 의심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상관주의 같은 게 나왔다. 사유에서 독립된 실제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가보죠. 다음 문제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디귿과 관련지어 상관주의자 굿맨에 대해서 이해한 것 그랬습니다. 기억이 뭐였냐면 사과가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니은은 공전하는 달이었고 디귿은 일식입니다. 자, 보죠. 기억의 빨간 사과는 상관주의자에게 상관주의는 사유와 분리된 대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관주의자와 굿맨 모두 사과가 실제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관한 대상에 관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사유에서 독립적인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자, 굿맨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판단과 무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버전이라고 했죠. 자, 상관주의자와 달리 굿맨은 디귿이 달이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진술이 감각과 관련된 특정 범주로 분류되어야가 아니라 버전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되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굿맨과 달리 상관주의자는 니은을 대상, 디귿을 사유 디귿도 일식 자체도 대상이 돼야 합니다. 상관주의자에게는요. 그렇죠? 네. 일식은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감각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으로 가죠.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글인데
자, 철학자 A는 인식 독립적인 대상, 사유에서 독립적인 대상을 부정한다. 상관주의자하고 비슷하네요.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 이렇게. 자, 철학자 B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감각되는 대상, 감각에 따른 인식 모두 실제하지 않는다. 오, 완전 회의주의자네. 아무것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 이렇게. 네. 한편 철학자 C는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네. 그렇죠. 매야수. 가에서 매야수가 이렇게 말했죠. 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가볼게요. 자, 선조적인 것에 대해서 가의 매야수는 실제한다고 보고 철학자 A는 철학자 봅시다. 매야수는 실제한다고 볼 거고 철학자 A는 그걸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학자 A가 상관주의자잖아요. 인식 독립적인 대상은 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인식하고 동떨어진 건 있을 수 없어. 선조적인 건 사람 이전에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이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그쵸? 맞는 말이에요. 그쵸? 철학자 A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자, 철학자 B와 달리 가의 매야수는 감각에 따른 인식은 실제하지만 감각되는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아니요. 매야수는 감각되는 대상도 실제하고 감각되지 않는 대상도 실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조적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가의 매야수와 철학자 C 모두 인과관계에서 필연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자, 나의 군명에 따르면 철학자 B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감각되는 대상은 그쵸? 버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나의 군매는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버전이 다양할 수 있어. 그쵸? 여러 개. 그러다 보면 확장될 거다. 그렇죠? 철학자 C는 결과는 경험의 반복에 따른 추측으로 본다. 이렇게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히고 상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 설명돼 있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화소, 그쵸? 화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화소의 빛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빛이 ADC를 거쳐서 데이터로 변환되는데 그때 ADC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너무 많으면 다중 스위치를 통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다중 스위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10번부터 보죠. 다중 스위치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 이랬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이게 여러분 말로 나왔을 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해요. 보죠. 다중 스위치는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입력은 M이고 출력은 N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가보면요. 자,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니까 M이죠.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니까 N입니다. 그래서 M이 M보다 작다 하면 안 됩니다. 작을 수는 없다라고 해야 돼요. 네. 여기서 풀렸네요. 다음 가죠. 자, 데이터 폭으로 표현하는 분의 능은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 이건 뭐 당연히 나왔으니까요. 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화소와 같은 형태로 나열된 데이터에 배열돼 이렇게 가져요. 끈을 그으면 됩니다. 자,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낮은 빛도 그쵸? 최소 밝기가 낮은 빛도 뭐 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요. 자,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빨강, 초록, 파랗게 화소는 각각 반응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고 나왔어요. 본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읽을 때 그대로 잘 읽혔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분과 4번이나 5번 같은 선택지들이 그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어 라고 정확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찾아가야죠.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갈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해놓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봐요, 여러분. 자, 노출된 빛의 세개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하는데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는데 나오죠. 4번.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고요. 또 5번 나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 그렇죠?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에서 5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고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정리되면 돼요. 정리하면. 기억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요. 머릿속에 잘 차곡차곡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문제가 잘 풀려요.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얼른 방금처럼 가서 찾아야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네. 자, 11번 갑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ADC 데이터폭. 여러분, 데이터폭은 1비트, 2비트, 3비트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비트는 2개, 2비트는 4개, 3비트는 8개.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늘어난다. 맞네요. 자, ADC 변환 시간을 줄였대요. 당연히 전체 변환 시간도 줄어들겠죠. 네. 자, ADC의 개수를 늘렸대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전체 변환 시간은 줄어듭니다. 네, 3번이 답이에요. 자, 전체 화소수를 늘리면 당연히 저장할 데이터 양이 늘어나겠죠. 자, 전체 화소수를 줄이면 전체 변환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계산할 양이 줄어드니까요. 네. 자,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요. 렌즈로 들어온 빛이 어디에? 그쵸. 화소 평면에 맺히고, 그쵸. 그 빛의 크기에 따라서, 세기에 따라서 어디? ADC로 간다고 했는데, 자, ADC의 개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다중 스위치에서 N개씩 묶어가지고 ADC로 보낸다고 그랬죠. 다중 스위치에서 N개씩 묶어서 어디로 보낸다? ADC로 보낸다. 그러니까 다중 스위치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4번에서 17번 질문인데 여기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일부러 조금 색을 칠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정보들 위주로 제가 좀 해봤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 핵심 맞았죠? 자,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수중자는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랬고, 자,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고, 그래서 유증과 증여 모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 그때 유증은 단독 행위고 증여는 계약, 쌍방이 있어야 돼. 상호. 네. 자, 이 내용이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죠. 이 부분을 가볼게요. 제가 어렵고 헷갈릴 부분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차분히 읽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그런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 허용되지 않아. 상속분을 법률과 다르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는데 상속분을 따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1.5대 1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걸 무시하고 그냥 다르게 줄래? 이건 가능해. 이상하죠? 그렇죠? 법이 그래요. 그래서 법은 있는 그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내 상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완전 뒤엉켜요. 맞죠? 다시 말할게요. 이걸 조정할 수는 없어.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상속을 해줄 수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재산 넘겨줄 수 있어? 넘겨줄 수 있어. 상속인으로 만들 수 없지만 뭘 할 수 있다고? 유증을 할 수는 있다고. 뒤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어렵죠? 자, 여러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유증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인데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뭐까지? 채무까지도 빚도 이전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상속은 법률 행위는 아니야. 하지만 법률 효과는 있어. 그렇죠? 의사표시를 하는 법률 행위는 아니라는 거야. 어렵죠? 어렵죠? 네. 자, 여기도 가볼게요. 포괄적 유증은 유증입니다.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상환하는 몫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물려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상속분을 다시 지정한다든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든지 이건 안 되지만 그냥 재산을 너 줘, 너 줄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수중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채무도. 자,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중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유증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나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청구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니까요. 네. 복잡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상속인과 달리 수중자, 유증을 통한 수중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는데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죠. 여러분. 네. 자, 문제로 가볼게요. 어렵습니다. 자,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쵸? 유언자가 사망하면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수중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다? 아니요. 이게 틀렸습니다. 수중자가 거절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 그냥 유증은 유언을 하면 유증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유언만 하면. 다만 그거를 거절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누가? 수중자가. 유효하고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지 않아야 유효한 건 아닙니다. 유언을 하면 유효한 겁니다. 자, 법인에 유증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그랬고요. 자, 유증 같은 경우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죠? 얘는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없는 법률 효과 이렇게. 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아. 왜? 계약이니까. 네.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6번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일치 불일치부터 봅시다. 여러분 유류분 처분을 정하는 방식 이거는 유증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했는데 이거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고는 관련이 없어. 기억을 안 받나요, 여러분? 기억을 먼저 볼까요? 기억은 뭐라고 했냐면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야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그랬으니까 배우자나 자녀는 무조건 뭐에 들어가? 상속인에 들어가요. 제1순위 상속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자,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단체 모든 재산을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증여는 아닙니다. 유증할 때. 마지막에 이 증여한단 말이 잘못됐어요. 자,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 우리. 상속분을 다르게 정할 수는 없어. 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상속인으로 정할 수도 없어. 다만 재산을 누구한테 몰아서 줄 수는 있어. 이렇게 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렇게요. 네, 5번이네요. 이해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6번. 아마 오답률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 17번 갑시다.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말했죠. 1.5 대 1대 1입니다. 그쵸? 자, 그때 X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으로 7억 원의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X가 사망하면 유언입니다. 유증이에요.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 동일한 권리를 가지니까요. 자, 절반씩 해서 C죠, C. 이 C가 어떻게 같습니까? 50%니까 7억. 그리고 여기가 7억.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해됐죠? 자, X에게 채무가 있습니다.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줄 일이 생겨야 돼. 왜? 채무도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했으니까. 채무도요. 네. 그래서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7억 원의 수령을 그렇죠. 유증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X에게 채무가 없습니다.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이거죠.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 당연하죠. 네. 자, X에게 채무가 없습니다.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만 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가 뭐가 된다고 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봐요. 여기 나옵니다. 자,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1순위는 뭐라고 그랬어? 자녀, 2순위는 부모, 배우자는 1순위에도 들어갈 수 있고 2순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자녀가 있잖아. 그러면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에서 자, 부모가 있어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어?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일치불일치로 문제를 풀리네요.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X에게 채무가 없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B는 딸 B는 같은 금액 당연히 1대1이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독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법지문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법지문은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시가 우활가가 나왔습니다. 수특강 연계작품이네요. 그 다음에 이 우활가 다음에 5대 어부가 구곡이네요. 5대 어부가 구곡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고전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다백운 루기 이렇게. 자, 한번 보죠. 근데 18번 같은 문제 풀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읽고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끄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걸 먼저 끄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죠. 자,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미련, 가해, 나해, 여기서 현실은 속죄인데요. 속죄에 대한 미련 같은 건 없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끄어버려도 됩니다.
이런 거 일일이 찾아볼 생각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자, 간후 유사한 구절을 반복했다. 우활할시야, 우활할시야 이렇게 유사한 구절을 상응시켜서 대구법 썼습니다. 그쵸?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 이건 맞고요. 가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제시했다. 가에는 나와요. 봄, 춘, 하, 추, 동 이렇게. 근데 다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는 장소 이동, 다는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생겨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인데 내용에서 끊을 수 있으면 끊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회의감. 삶에 대한 회의감 가에 없어요. 다에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디? 가, 나는 점층, 다는 연세인데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 나 그쪽 가고 싶어 이런 거 없다고요. 이렇게 내용으로 끌 수 있으면 내용으로 먼저 끄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러고 나서 뭐 할 때, 오답하거나 시험지 분석할 때 이런 것도 일일이 한번 찾아보는 거.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시험 시간에는 일단 내용으로 끌 수 있으면 내용으로 끌어달라는 거.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인데요. 자, 우활은,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알아둘 게,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아, 우활가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구나,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우활은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것을 뜻하는 한편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나 진짜 바보네. 이게 나를 한편으로는 나를 자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말하면 세상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바보 같네 이 말이거든요. 우활하다, 그러니까 나 바보야 이 말이거든. 아, 나 진짜 바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속았어. 세상에 속았어. 그 세상에 속은 자기 자신은 와, 나 진짜 바보다. 세상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할 때 나 진짜 바보다 한다는. 근데 나 그래도 나 바보처럼 산 게 뭐 잘못되진 않았어. 이걸 고치지는 않을 거야. 세상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바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세상이 뭐하다? 잘못됐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활가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활한 인간은 현실과의 괴리에 오서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겁니다. 우활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선비의 지조가 보입니다. 자, 애친 경형과 충분 재장을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다고 한 것에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 그쵸? 이건 분명히 지켜야 되니까요. 그쵸? 자,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을 받았다. 어리석고 미친 말에 남의 미움을 받았다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막 남한테 아부하고 남한테 듣기 좋은 말 이런 게 아니라 직언을 했다는 겁니다. 간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똑바로 해! 라고 충고했다는 겁니다. 미움 받았죠. 세상과 불화하여 소외당했던 화자의 삶. 자,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한 것에서 세상 물정이 어두워. 이건 맞아요. 현실과 괴리를 겪었어. 맞아. 근데 화자의 안타까움이다?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본문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인간의 시비는 듣도 보도 못하거든. 새 속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러니까 일신의 번성과 쇠락, 100년을 한평생을 근심할까? 나 한평생 이런 거는 근심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에서 나는 이거 계속 지켜갈 거야. 나 그거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옛사람 되고 싶다고 한 것과 말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이 있다 뜻을 한 것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 그쵸? 지금보다는 옛날에 좋았어. 여순 시절이 좋고 희왕 시절이 좋았어. 순임금 시절이 좋고 요임금 시절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우활한 시몬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온다고 한 것과 인간이 혼자 다른 놈들은 다 속세에 물들어 있고 나만 혼자 깨어 있다.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화자의 모습. 그러니. 자, 23번 가겠습니다.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인데 다가 꽤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자,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라고 맨 첫 부분에 나오죠. 이렇게. 맨 첫 부분에. 걱정했던 것은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외물에 얽매였기 때문이라고. 자,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 선호한다고는 나왔어. 근데 나의 즐거움이 말없음에 있어서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 아니요. 맑은 구름을 움직임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맑은 구름을 좋다고 한 건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그냥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실증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어요. 알았죠? 네. 상당히 선택지를 잘 꼬아놨습니다. 자, 산보다 구름에서 나가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구름이 산보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이고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름과 산도 다 외물이다.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 공부하는 일에 있다고 실제로 말했어요. 본문에서. 나가 말한 것은 공부하는 일에서 얻는 즐거움은 나의 것으로, 외물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지만 공부하는 것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요. 네. 자,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또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마지막에는 외물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도 공부하는 데도 있다. 네. 문제 상당히 어렵게 잘 냈습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등급컷이 쭉쭉 내려가겠죠. 네. 자, 다음 현대시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다만 한 번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간절함 맞네요. 불결함과 연결하여 화자의 가슴속에 없애고 불결함은 뭐였죠? 설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 불결한 할 때 간밤에 설이 맞네요, 설이 핥아버려라 이랬으니까요. 네, 없어져 버려 이런 겁니다.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고, 자, 나를 깨우는 거, 내면 의식을 일깨우는 존재 맞네요.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는 없다, 갈 수는 없다.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구나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좌절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현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셨죠? 네. 26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인데 뭐 뻔한 내용이니까요. 바로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 자, 가에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했어. 그래서 깨워달라고 했거든. 태양한테 그렇게 했거든. 깨워달라고. 화자의 내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고 한 것도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막막함도 점점 기운을 타고 올라간 거였지. 그렇죠? 네. 둘 다 아닙니다. 자, 아침과 밤, 하늘과 땅은 대립적 시어를 활용했다. 뭐 이건 맞고요. 서러운 나의 시는 자신의 시가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태양을 기다리는 거였어. 수수밭이 환해진다. 혼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어두운 병실, 저녁만큼 저문 것 이미지를 썼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네. 네가 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는 새로운 정신, 태양을 기다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소망이야. 절벽을 오르면서 어때? 이 내적 갈등을, 내적 번뇌를 해결해 보고 싶어. 이렇게. 됐죠? 답이 1번입니다. 자, 27번, 30번. 별을 보여드립니다인데요. 별을 상당히 까다롭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잠깐만 이것부터 보고 갈까요? 자, 별을 보여드립니다. 해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도벽, 그렇죠? 또 하나는 거짓말. 근데 이거를 도벽을 도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말 해놓고도 남의 거 가져오고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거짓말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하고 있는 걸 보고 얘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2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 하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지면이 없어. 그래서 어디 기댈 것도 없어. 그래서 외로워. 이 말을 했을 뿐입니다. 자, 나는 그가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리를 홀로 쏘다니는 것을 목격하고가 틀렸습니다. 볼까요? 이 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그 사이 외롭다는 말에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부끄러운 그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놓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입니다. 한다고 했다. 곧 전에 들은 겁니다.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것 때문에 목격한 게 아니게 된 겁니다. 쪼잔하죠? 네. 이런 문제가 또 나올까요? 네,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만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스킵하면서 보면 이런 거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는 진이를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가 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진이가 떠나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받아들이라 예상한 건 아니에요. 자,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진이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진이와의 관계에서 상처 입지 않아요. 진이와의 관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끝나버리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으로 가죠. 기억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자, 기억은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생겨난 버릇으로 주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모른 척 해주고 있죠. 자, 니는 거짓임을 망각한 채 거짓말하는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고, 그쵸? 디귿은 주위 사람들이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거품이라고 나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리을은 나에게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다. 그쵸? 네. 자, 미음은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아니,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지. 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그전에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 사회생활 못하겠네, 이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인식했어. 나 거짓말했어, 이렇게. 그전에는 나 거짓말했어 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자, 30번 가죠. 자, 그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고 나가 생각한 것에서 그가 나에게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걸 거짓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네. 자, 그가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후 이놈을 팔게 될 것 같다. 망원경을 팔게 될 것 같다. 근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망원경이 도구가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돈 버는 도구가 되면 안 돼. 돈 버는 도구가 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강물알을 밀어 넣어버리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거 맞아. 네. 자, 녀석에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온 곳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겠군. 그쵸? 네. 자, 녀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던 것에서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나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다. 해석 가능하잖아요. 자, 나가 그의 내부에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휘가 남아있었더란 말인가? 야, 얘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수용할 가능성이 있네입니다. 네. 같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소설 전체를 이해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쉽게 풀리냐 어렵게 풀리냐가 되겠죠. 네. 자, 다음으로 가죠.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 것 같은데요. 왜 어려웠을까요? 왜? 너무 인물 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정리해 왔거든요, 여러분. 저도 정리해 왔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저도 봐야 됩니다. 안경이 있고 그 안경에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쵸? 누구로 나오죠? 안대후로 나오죠. 안대후. 안대후.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야? 안대순이죠. 그쵸? 그래서 한림 형제, 한림입니다. 그쵸? 그리고 안대후의 아내가 있죠. 엄씨. 그리고 또 귀양 가서 맺은 아내가 있죠. 누구? 여화. 순서는 여화가 먼저 나오지만 나중에 엄씨도 안대후의 아내라는 게 나오죠. 자, 안대순의 아내가 있죠. 누구? 경씨. 그리고 경씨의 누구? 시어머니. 이렇게 나와 있죠. 안경은 죽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있어? 이 경씨의 오빠가 있죠. 오빠. 이렇게 가볼게요. 오빠. 누굽니까? 경몽필이라고 나오죠. 몽필 맞나요, 제가?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몽필 맞네요. 그리고 몽필과 몰래 뭐하고 있는? 사귀고 있는 화소저가 있고 이 화소저의 아빠가 누굽니까? 화신이죠. 부정적 인물, 화신. 긍정적 인물. 화신이 짠 계략을 화소저가 듣고 경몽필한테 알려주니까 경몽필이 경씨한테 알려주고 경씨가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경씨랑 엄씨랑 한꺼번에 누구 찾아가요? 안대우 찾아가죠. 물론 그때 이미 안대수는 죽은 다음이었고 뒷부분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어때?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네. 자, 이게 파악이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가봅시다. 자, 기억은 꿈에서 약 얻어먹은 겁니다. 혈육과 만나고 싶은 욕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억 이후에도 기억에서 만난 인물과 인연, 뒤에 화타를 다시 만나진 않죠. 자, 기억 이전에 발생한 인물 간의 갈등이 기억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자, 기억에서의 발화, 기억 이후에 인물이 가야 할 목적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억과 현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기억은 꿈이니까요. 꿈과 현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왜? 기억에서 얻은 물건, 약의 냄새, 약 냄새가 이렇게 막 입에서 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올 때 딱 건강해졌잖아요. 아픈 게 나았잖아요. 오케이. 네. 뭐 여기까지는 쉬웠습니다. 이걸 틀리면 안 되고 이제 결정적인 건 33번, 34번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미음하고 치읓이 생각납니다. 자, 봅시다. 애주의 태수인 왕정유는 관리의 권한을 이용해 왕정윤이 만청기를 파면한 건 아닙니다. 여하를 풀어준 건 맞는데요. 네. 자, 운수 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소상강변으로 가서 운수 선생님이 직접 간 건 아닙니다. 어떤 노인을 보내죠. 자, 화소전은 다른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 아니요. 자기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꾸몄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꾸몄잖아요. 그렇죠? 자, 경몽필은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 자기 가문의 인물인가요? 굳이 말하자면 자기 가문은 아닌데요. 화씨 가문인데요. 경씨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부인 엄씨, 이것도 틀렸죠. 여기서 한 번 더 틀려주죠. 네. 사명산에서 온 노인, 신이한 능력을 발휘했어. 누가 보냈어? 운수 선생이 보냈습니다. 두 부인이 강도에게서 벗어난 애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요. 어렵네요. 그쵸? 네. 마지막 34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만청길은 귀양지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맞죠? 누구? 여화 말하는 겁니다. 여화. 엄씨만, 마지막에 읽으면 엄씨만 생각나잖아요. 혹은 경씨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화도 가족이었어요. 혼인했으니까요. 정목렬은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엄씨랑 경씨지 말하는 거야. 해코지 않으려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로 각각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했다. 이렇게. 자, 만청길이 화신과 한패로 서술되고요. 정목렬이 화신을 우리 무리와 함께 언급했죠. 대리자가 악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했고, 자, 화신이 만청길에게 계략을 전달하고 정목렬이 화신에게 계략을 제안했어요. 악인이 대리자와 공모하고 있죠. 네. 자, 만청길이 선인을 가족에게서 분리하고 여화하고 누가고 떨어뜨렸어? 안대호를 떨어뜨렸으니까요. 정목렬이 선인을 가족과 제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서 가족을 해코지하여 선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방식. 그쵸? 자, 만청길이 가족을 잡아들였어. 맞아. 정목렬이 가족을 급습을 도만다. 빨리 바로 죽이자. 이렇게.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건 아니죠. 특히 누구는? 만청길은 아닙니다. 주도하는 건요. 그쵸? 주도하는 건 누구야? 네, 화신입니다. 화신. 얘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정목렬은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쵸?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건 누구야? 화신이죠. 화신.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애매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싹 끄면 됩니다. 만청길은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화신한테 명령을 들었죠. 네. 자, 화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작에서는 이제 복합지문만 볼 텐데 다른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일단 복합지문 위주로 갈게요, 여러분. 근데 이 복합지문 문제들 한꺼번에 쫙 읽고 푸는 건 맞는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39번 같은 문제 있죠. 제가 일부러 39번을 넣었는데 39번 같은 A, B 문제 같은 경우는 A 읽고 보고 B 읽고 보고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복잡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자, A 부분을 볼게요. 학생이가 조사한 바로는 침입 외래 생물은 자연에 정착한 외래 생물 중에서 생물 다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해. 이들이 자연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맞아. 우리에게도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준대.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외래 생물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지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학생 2가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질문을 확인하고 경제적 목적 관상 또는 관상이라는 건 본다는 겁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입한 거야. 이후 자연 생태계에 유출된 거지.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한 외래 생물이 왜 자연 생태계로 유출된 거지? 자세히 설명해줘, 보충해줘. 이렇게. 이걸 가지고 A를 한번 볼게요. A를 보면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세한 설명, 보충 설명해줘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자, A와 B에서인데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재진술하면서, 마지막에 재진술했잖아요. 상대가 궁금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했는데, 잠깐만. 상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학생 2가 재진술했냐? 그거예요, 학생 2가. 자, 이렇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네. 자, 이렇게 직접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B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부 차원에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해 라고 학생 2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동의했어. 같은 생각이야. 생태계 교란 생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면 이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거니까. 맞아. 또 동의했어.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근데 학생 3이 약간 틀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것보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유입되면 퇴치도 어렵고 무엇보다 이들도 소중한 생명이잖아 하니까 학생이가 다시 긍정합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검역을 철저히 진행해 이들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또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 하니까 붉은기 거북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우리가 책임 갖고 이들이 자연 생태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가보죠. B에서 학생 E는 3이 말한 내용을 긍정하면서 의견 제시했다. 맞죠? 또 학생 3은 E가 말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도 언급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B에서 E가 3이 말한 내용을 재진술한 게 나옵니까? 여러분? 재진술한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쵸? 상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다음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0번은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인데 보죠. 자,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가에서 침입 외래 생물이 주는 피해를 언급한 내용인데 나에서 구체화하여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다 첫 번째 문단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가에서 정부기관의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을 언급한 내용인데 나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해서 법, 무슨 법에 따라 이렇게요. 네. 자, 가에서 외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를 언급한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가져왔냐, 비의도적으로 들어왔냐 이렇게. 자, 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언급한 내용인데 나에서 사례 제시했죠. 단풍잎 돼지풀인가? 뭐 아무튼 제시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윤리적 측면에서 보완했다가 잘못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윤리적 측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실용적인 측면 혹은 효과적인 측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건 윤리적 측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되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화작에서 이런 선택지 나오면 굉장히 뭐가 높아지나요? 오답률이 높아져요. 끝까지 하나하나 따져가세요. 네. 아셨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다 맞아요. 옳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도 그래,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죠. 그렇죠? 네. 다음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높은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근데 너무 답은 간단해요. 왜? 얘가 조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조사를 교체하는, 그러니까 의한을 뭘로 교체했어? 인한으로 교체했거든요. 이건 조사는 아니잖아요. 조사는 뭐 붙여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가끔 화작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문법적 지식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화작 선택자들도 기본적인 문법 지식 정도는 이거 기본이거든요. 조사가 뭐예요? 그러면 생물로 할 때로, 피해를 할 때를, 그렇죠? 일은 할 때 을, 이들이 할 때 이런 것들이 조사잖아요. 체언에 붙여 쓰는 거, 그렇죠? 네, 이 정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언어와 매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가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좀 더럽게 나왔어요. 아주 시간 끌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스타일이죠. 자, 바로 전 문제로 갈게요. 보시죠. 자, 이 장소에서도 했는데, 지시관형사네요. 그쵸? 네. 크다가 잘하다 의미면 뭡니까? 그쵸? 동사죠. 네. 식물이 둘이 있다 했으니까 수사입니다. 뭐도 붙었어? 조사도 붙었어. 이렇게. 크기가 큰 상태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 형용사. 자, 여러 개 했습니다. 수관형사입니다. 네. 반씩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반은 명사입니다.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입니다. 자, 해봅시다. 기억과 미음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조사와 체언을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뭡니까? 관형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관형사는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알았죠? 자, 일단 부사하고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부사랑 관형사 곧 수식어이죠. 얘네는 무조건 수식어밖에 안 돼요. 관형사는 관형어, 부사는 부사어. 그러니까 격조사랑 결합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부사도 격조사랑 결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관형사는 격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맞아요. 기억하고 미음 둘 다 관형사입니다. 하나는 지시관형사, 하나는 수관형사. 자, 기억과 미음은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는 의미인데 미음이 사물을 비읍이요. 비읍이 사물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같은 품사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여간의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고 있는데 동일한 형태의 어미 결합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품사도 아니고요.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니까요. 자, 디귿과 비읍은 잘 모르겠어요. 디귿과 비읍은 대상의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 둘은 정확하죠. 하지만 반, 여러분 반을 보세요. 10개의 반, 2개의 반, 3개의 반.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비읍은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 리을과 미음은 어미가 결합하여? 미음의 어미가 결합합니까? 말도 안 되죠. 5번은.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선택지입니다. 그죠? 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뭐가 많았던, 오답률이 높았던 36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주격조사죠. 주격조사와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처럼 쓰였다? 체언처럼 쓰였습니다. 얘는 체언처럼 쓰였고요. 근데 얘는 것 앞에서 의존명사 앞에 있는 어느잖아요. 그래서 관형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지금 뭐하고 체언 대 관형사입니다. 나를 보죠. 깊이 있는 했습니다. 깊에 이가 붙어서요. 부사로 쓰였네요. 깊이 있는 이렇게. 현대풀이도 보니까 깊이 이렇게 되네요. 나는 부사입니다. 자, 다를 보죠. 창으로 여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엿 이렇게 되는 건데 창으로 엿보아 했거든요. 그러면 다는 해서 얘는 뭡니까? 어간이면서 어근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간이면서 어근이기도 한데 반면에 얘는요. 접사잖아요. 엿보다. 그렇죠? 네. 라를 봅시다. 알 했으니까 뭐하고 결합했어? 조사하고 결합했네요. 체언이네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날것 했죠. 날것 했으니까 저 날것은 접사잖아요. 그쵸? 라에서는 체언대 접사잖아요. 자, 중세고 일고저 헐빼 밑에가 잘렸네요. 근데 둘 다 파입니다. 둘 다 파. 둘 다 파여서 둘 다 의존 명사입니다. 둘 다 체언이에요. 둘 다 체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요. 자, 가에서 중세국어 어느는 A의 사례로 현대국어 어느처럼 관형사가 아니라 체언처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A의 사례가 아닙니다. 관형사도 아니고요. 자, 중세국어의 깊이는 B의 사례가 아니라 A의 사례입니다. 부사 깊이와 달리 부사입니다. 달리가 잘못됐어요. 자, 다의 중세국어 엿은 자, B의 사례로 B의 사례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쵸? 동사로 동사의 어간이죠. 이것 자체가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간이라고 했죠. 그쵸? 자, 라에서 중세국어의 날은 C의 사례로 현대국어 접사 날과 달리 명사 자체로 분류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죠. 아리라는. 네. 자, 마에서 중세국어 바는 C의 사례로 현대국어 바와 달리 명사 둘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C의 사례가 아니라 A의 사례입니다. 달리가 잘못됐어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인데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정리한 걸 보면서 저도 수업할게요.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흑화덕과 드넓다를 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흑화덕 하면 먼저 자음군 단수화된 다음에 뭐가 됩니까? 거센 소리 대기가 됩니다. 할까요, 여러분?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따로 발음 기억 표시 안 할게요. 아니, 저기 박스는 안 칠게요. 바로 음 변동을 해볼게요. 먼저 뭐가 됩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거센 소리가 됩니다. 흑화덕 이렇게요. 됐나요? 자, 드넓다 볼까요? 드넓다. 자, 뭐가 비읍에 의해서 된 소리 되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탈락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흑화덕은 했고요. 끊겼다를 볼까요? 이렇게 되면 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단 뭐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히읗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컷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끝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디귿디귿 만났으니까 어때? 뭐가 일어나야 돼? 오, 된소리 대기, 이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된소리 대기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칠애가 나오네요. 여기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안 일어나요. 더 이상 일어날 거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건 뭡니까? 기억은 자음군 단순화가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쵸? 미음은 거센 소리 대기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요. 그쵸? 그리고 디귿 보니까 그렇죠. 끝이 동시에 일어나네요. 끝이. 제가 여기서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리을을 보니까 된 소리 대기가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넓다, 겼다 이렇게요. 자, 이걸로 가면 자, 이 다음 걸로 해봅시다. 자, 보죠. 기억하고 니은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자단하고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밝히다 했으니까요. 뭐만 일어납니까? 뭐만? 거센 소리 대기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밝히다 이렇게요. 자, 기억, 디귿이 모두 일어난 사례 그랬는데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자단하고 끝이 모두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일단 닭고기 할 때 리을이 탈락하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센 소리 대기가 아니라 뭐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닭고기 하면서요.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기억하고 리을이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리을 그러면 자단하고 된 소리 대기인데 일단 자단이 일어날 환경이 없습니다. 쌍기역은 하나의 음운입니다. 그래서 끝이 일어나죠. 일단 쌍기역이 기역으로.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깎고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숫하다를 볼까요? 여러분, 숫하다는 일단 숫하다, 이 티읕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디귿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뭐하고 하하고 만나면서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과 거센 소리 대기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니은하고 디귿 끝과 거센 소리 대기
4번이 답이네요. 그쵸? 단팥죽을 볼까요? 단팥죽 뭐 일단 끝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개 만나서 뭐가 일어나니까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네요. 그래서 끝과 된소리대기. 그래서 니은은 아니네요. 그쵸? 네, 이렇게 차분히 해봤는데 연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자주 해보십시오.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관형사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뭐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닌 거, 관형사절이 아닌 거 찾아보라는 거였고요. 생략돼 있으면 다로, 생략이 안 돼 있으면 나로 가는 겁니다. 자, 분석해 봅시다. 자,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에서 이렇게 관형사절 맞습니다. 관형사절이면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관형사절. 그리고 생략돼 있냐 해서 생략도 돼 있네요. 동생이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 책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는 했거든요. 책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다의 기가 나왔잖아요. 명사절이네요. 명사절.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자, 교실에 있던 이 학생들 꿈이네. 학생들이 교실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관형사절도 맞고 생략도 맞아. 그쵸? 자,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 오호, 알죠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거. 긴 관형절 이렇게. 그래서 관형사절은 맞는데 생략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형이 내게 9시까지 집에 오라고. 9시까지 집에 오라고. 오호, 인용절이네요. 그쵸? 간접 인용절이죠. 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이 너를 속일 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속이다가 뭘 꾸며줍니까? 줄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관형절은 맞아. 하지만 뭐는 없어? 네. 생략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니은하고 미음이 들어가야 되네요. 니은하고 미음 들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로 들어갈 게 그쵸, 리을하고 비읍이죠. 리을하고 비읍 맞네요. 3번입니다. 이렇게. 이건 분석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기 좋잖아요. 네, 관형절이냐, 명사절이냐, 인용절이냐, 아니면 서술절, 부사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관형절이라면 생략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렇게. 그쵸?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뭐 첫 시험이라서 여러분도 상당히 충격이 크시겠지만 일단은 뭐 이미 지난 거니까 후회는 하지 마시고, 자, 틀린 문제나 혹은 어려웠던 지문 그리고 문법 지식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분석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